자, 우리 저번 시간에 안 온 친구들 대상으로 일단 수요일에 진도 나간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거는 여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에 진도까진 다 나갔고, 그때 51쪽 파트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파트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볼 것은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와 혈액순환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체 교환이라고 한다는 건 산소랑 이산화탄소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체니까 당연하게도 호흡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뭐 교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는 혈관을 따르고 어쨌든 혈관이라고 하는 건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건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영양소나 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담은 기체들이 혈액들이 움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파트에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걸 미리 조금 공부하고 갈 건데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물질의 이동 방식이 있어요. 물질의 이동 방식.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 때도 배웠을 텐데 물질의 이동 방식을 분류해라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확산과 능동수송,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범주에서 삼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산이랑 능동수송은 어떤 것이 이동을 하냐면요. 어떤 것이 이동을 하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이동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투 같은 경우는요. 물질이 아니고 물이 이동하는 이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이 이동 방식인데 그럼 이 이동 방식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생명 파트에서는 주로 농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과 능동수송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이치는 1,000만 원 준 사람이 10만 원 가진 사람한테 돈을 줌으로써 얘들이 가진 돈이 서로 같게 된다면 그게 딱 적당하게 지금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균형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돈을 농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농도가 높은 쪽이 있고 농도가 낮은 쪽이 있다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해야지만 얘들이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는 이 농도 차이를 좁혀주기 위한 것. 즉, 얘들의 목적은 농도를 같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농도 차이를 좁혀주는 것, 즉 농도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이동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물질 기준으로 지금 확산과 능동수송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확산은 농도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능동수송은 그렇다면 농도를 서로 다르게 이 차이를 더 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능동수송의 목적은 농도를 같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농도 차이를 벌려주는 것. 즉, 농도가 높은 애들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요. 농도가 낮은 애들은 계속 낮게끔 유도를 하는 이동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능동수송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그래서 얘들은 차이를 더 벌려주는 이동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삼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삼투는 농도가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A 냄비에는 라면 스프를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어요. B 냄비에는 라면 스프를 반만 넣었어요. 그럼 만약에 얘들이 가진 농도가 같게끔 물이 여기서 뭐 A에서 B로 물을 더 넣던지 아니면 B에서 A로 물을 더 넣던지 생각을 해보면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물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짠 A 쪽으로 움직여야겠죠. 자, 그래서 삼두는 농도를 같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과학 여기 파트에서는 삼투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냥 기본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확산과 능동수송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능동수송이 또 뒤에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예시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이 물질의 이동 방식을 토대로 한번 기체 교환의 원리를 이해하러 가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체 교환의 원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단답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 그래서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특히 그냥 요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보면 폐와 조직에서는 기체의 분압차에 따른 확산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대요. 근데 우리가 방금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우리가 확산해서 농도가 같게끔 하는 것에서 아까 예시를 통해 뭐라고 설명했냐면 얘들은 자연적인 이치라고 했었죠.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같아지는 걸 좋아하니까. 자, 그럼 이거를 자연적인 이치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얘들은 같아지고자 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차이를 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보시면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런 막대 모양의 풍선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른쪽에다가 주먹으로 힘을 확 줬어요. 그럼 지금 기체는 B쪽에서 A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B에다가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얘들을 내리칠 때 지금 B쪽에서는 아마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겠죠. A쪽에서는 B에 비해서는 낮은 압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얘들은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구나. 결국 확산이랑 비슷한 맥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쓰면 자, 여기서 세포, 모세혈관, 그리고 조직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포랑 조직세포 중에 어느 것이 산소를 최종적으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직세포죠. 왜냐하면 조직세포들에서는 얘들이 어쨌든 다 세포호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포호흡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지금 세포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 산소를 계속 전달하면서 이게 조직세포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쓰고 간다면 결론적으로 산소는 지금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조직세포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한다면 얘들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고 그 노폐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만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산화탄소가 세포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산소는 조직세포 쪽으로, 세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쪽, CO2는 조직세포, 모세혈관, 세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압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산소의 분압이 가장 높은 곳은 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포는 모세혈관보다 분압이 더 높을 거고요. 모세혈관은 조직세포보다 산소의 분압이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 쪽이 모세혈관 쪽보다 크겠네요. 그리고 모세혈관 쪽이 세포 쪽보다 더 크면서 조직세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 그리고 세포 쪽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산소, 이산화탄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분압차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어느 곳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는 근데 조직세포 쪽에서 지금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산소의 분압은 모세혈관보다 조직세포가 더 높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얘네들이 가지는 농도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가 조직세포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을 원하기 때문에 분압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
지금 조직세포 쪽은 상대적으로 분압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폐포가 더 큰 거예요.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자, CO2는 모세혈관 쪽에서 최종적으로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CO2의 분압은 모세혈관이 더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 같은 경우는 분압을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 분압차를 비교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압차에 의한 이동은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거 보시면 여기 뭔가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화 내용으로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여기 나오는 혈액순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외우기 어려워 보이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딱 3가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1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3가지가 어떤 것들이냐면요. 일단 심장 같은 경우는 심방과 심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혈관 같은 경우는요. 얘들이 동맥과 정맥으로 구분돼요. 자, 마지막으로 혈액 같은 경우는 또 2가지로 구분됩니다. 동맥혈과 정맥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심장, 혈관, 혈액 얘네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심장 먼저 보시면요. 얘들이 심방과 심실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이름으로 외울 거예요. 자, 심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들은 혈액을 방에서 따와서 받아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심실 같은 경우는 실에서 따와서 얘들은 혈액을 실어 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액을 실어 올림.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게 심방, 실어 올리는 게 심실이라고 생각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는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얘들은 가나다 순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나다 순으로 생각할 때. 그럼 지읒 같은 경우는 더 뒤에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동맥이 가나다 순으로 더 앞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가는 지금 처음 앞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맥은 들어오는 혈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혈액 같은 경우는 동맥혈은 동맥에서 흐르는 혈액, 정맥혈은 정맥에서 흐르는 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거 기준이 아니고요. 얘들도 가나다 순으로 기억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좋은 게 앞에 거, 안 좋은 게 뒤에 거라고 생각을 해둘게요. 자, 그럼 동맥혈 같은 경우는 좋은 거겠죠. 그럼 이 좋은 게 혈액 기준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많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맥혈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얘들은 산소가 적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워주시고 우리가 딱 하나만 외울 거예요. 어떤 걸 외울 거냐면 폐순환 같은 경우는 우가 스타트다 라고 기억을 할게요. 폐순환은 우가 스타트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보면 심방, 심실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심장에서 혈액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혈액을 받아들이는 애랑 혈액을 실어 올리는 애랑 당연히 혈액을 실어 올리는 애가 심장의 스타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폐는 우, 처음 시작인데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우심실인 거예요. 혈액을 실어 올리니까. 자, 그럼 혈액을 실어 올리는 심장이 있고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했죠. 근데 얘들 지금 폐순환이죠. 그래서 심실 다음에 폐동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실 게 그럼 처음에 실어 올리는 심실에서 출발을 한다면 얘네들이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으로 가겠죠. 그리고 동맥에서 어떤 장소에 도달을 한다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일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장 기관이
좌심방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폐순환을 보시면요. 우심실, 폐니까 폐동맥, 그리고 얘들이 기체 교환을 거치는 곳이 어디냐면요. 폐포의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폐동맥과 폐포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지금 얘네들이 뭔가 혈액 종류를 달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우의 반대인 좌심방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아까 폐포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폐포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폐포를 거치면 다시 우리 몸 쪽으로 도는 혈액에서는 산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폐포를 거친 이후에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폐를 거친 후에 얘들이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된다면 그 전에는 얘들이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가득 가지고 폐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기체 교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폐동맥에서는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뭐 이거를 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외워주세요. 폐순환은 우심실. 그래서 우심실에서 스타트해서 폐동맥 가고요. 폐포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폐정맥. 그리고 아까 우 썼으니까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혈액을 받아들이는 좌심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온몸 순환 내지는 우리가 다른 말로 대순환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대순환 같은 경우는 온몸 순환이라는 말 그대로 얘들은 온몸의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온몸 순환 같은 경우는 좌심실에서 출발합니다. 즉, 좌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바로 좌심실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대순환이니까 동맥인데 대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폐를 통해서 산소를 가득 받아왔으니까 지금 우리 몸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대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동맥에서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뭐 콩팥, 간 이런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얘네들이 공급해주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필요 없는 CO2를 받아서 다시 폐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대정맥에서는 지금 우리가 노폐물로 만들어진 CO2를 가지고 있는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요.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우심실 쪽에서 출발해서 얘네들이 폐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버리고 산소를 다시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폐순환과 온몸 순환을 하면서 조직세포에는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받아와서 이걸 폐를 통해서 지금 호흡계를 통해서 방출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는 어떤 곳에 어떤 혈액이 흐르는지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52쪽에 자료 2번 볼 건데 여러분들 얘들은 바로 설명을 듣지 말고 지금 수업 한번 멈추시고 일단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토대로 풀어보신 다음에 듣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면 혈관 기역에서 리을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한번 보면 기역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출발을 해서 폐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는 심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몸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네요. 그럼 얘들은 지금 심장이랑 이어지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폐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 심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심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동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동맥, 정맥은 얘가 심장으로 들어오는지 혹은 심장에서 나가는지를 통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앞에서 폐동맥인지 대동맥인지는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역은 폐로 가고 있죠. 그래서 폐동맥인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 폐에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폐정맥인 거예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동맥인데 보시면 우리 몸의 조직세포 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대동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얘가 모세혈관, 우리 몸을 거치는 모세혈관 거치고 온몸의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대정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왜 색깔을 구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폐를 거친다면 산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폐정맥에서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겠죠. 자, 그리고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얘가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동맥 또한 동맥혈이 흐르고 있겠죠. 그럼 반대 맥락으로는 폐동맥과 대정맥 같은 경우는 CO2를 받아왔고 이 CO2를 지금 정화하러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억지로 폐동맥,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혈관 근으들의 이름은 각각 쓰시었고 우리가 썼고요. 자,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은 동맥혈이죠. 그럼 동맥혈이 흐르는 혈액은 니은, 리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음과 비읍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비읍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맥이잖아요. 미음은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이죠. 근데 얘들이 지금 콩팥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비읍은 콩팥 동맥이라고 콩팥을 기준으로 명명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미음은 콩팥 정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1번부터 보면 온몸을 순환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혈액은 심장을 기준으로 대정맥, 폐정맥, 폐동맥, 대동맥. 아니죠. 만약에 대정맥으로 들어왔다면 그 다음 스타트는 폐동맥이겠죠. 그 다음 폐정맥이고요. 다시 출발한다면 대동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정맥, 정맥 순으로 이동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은 바로 틀렸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요. 지금 혈액의 단위 부피당 O2의 양은 리을에서가 기역에서보다 많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대동맥이고요. 기역은 지금 폐동맥이죠. 그럼 우리가 방금 동맥혈과 정맥혈이 흐르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리을에서가 산소가 더 많이 흐른다. 동맥혈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보시면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2 양분의 O2 양.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동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겠죠. 디귿은 지금 정맥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수학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자, 5번 보시면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하여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한다.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영양소와 산소 모두 얘네들이 흡수된 변 최초로 심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은 하나 주의할 점이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요소는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다라고 했고요. 이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콩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맥혈이 안 좋은 피고 정맥혈이 안 좋은 피라고 우리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기준으로 요소를 판별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콩팥이 오줌을 통해서 요소를 배설해주는 곳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콩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콩팥 동맥에서는 얘들이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요소를 버려야 되니까 콩팥을 통해. 그러면 콩팥을 거친다면 콩팥에 의해서 요소가 배설되기 때문에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건 콩팥 동맥은 지금 어쨌든 콩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겠지. 노폐물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콩팥을 요소 배설하는 기관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면 콩팥 동맥에서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콩팥 정맥에서는 요소를 적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 상대적으로 요소의 양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숙제로 앞에서 여러분이 푸신 거 제외를 하고 일단 57쪽까지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58쪽에서 내용이 막 많지는 않아서 그냥 빠르게 한 번만 보고 오늘 우리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3번에서는 물질대사와 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물질대사라는 건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우리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랑 섭취하는 에너지원 형태에 있어서 얘네들의 균형을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단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걸 배울 때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술형 나오는 학교 또는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는 학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물질대사는 에너지대사라고도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과 또 에너지 소비량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지금 적게 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소비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지금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체중 감소,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양 균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엇비슷한 형태여서 균형을 이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양이 과다하다는 것은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남는 에너지를 주로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랑 비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들이 1g당 4kcal를 가져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1g당 9kcal를 가집니다. 그럼 탄단지 중에서 내가 똑같은 에너지만큼 내지는 킬로칼로리 자체를 어떤 질량으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초대사량과 일일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기초대사량은 그 이름처럼 얘들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대사량은 이 기초대사량을 제외하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일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인데요. 여기에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그리고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까지를 우리가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줄게요. 기초 활동 그리고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자, 그래서 아래서 보면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그냥 쉬워요.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체중이 60kg인 남학생이 음식물을 섭취를 했고 또 활동 내용을 기록을 했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쌀밥 한 공기당 300kcal를 가지는데 쌀밥을 2공기 먹었대요. 그럼 우리는 섭취량을 계산할 때는 한 공기당 300kcal를 가지니까 이게 2개만큼 해서 300 곱하기 2 형태로 총 밥을 통해서 이 칼로리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음식물이 가지는 에너지 양과 얘들을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곱해서 다 더해준다면 우리가 섭취한 총 칼로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잘 보시면 일단 에너지를 소비할 때 우리가 각각의 활동을 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과 H라고 되어 있어요. 이 H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가지는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사람의 체중과 얘들을 지금 진행한 시간을 곱해준다면 이게 지금 최종적인 에너지 소비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들은 친구들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원하는 단위를 얻고자 한다면 분모값에 있는 것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분모에 존재하는 킬로그램과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는 형태는 지금 얘들은 체중이 60kg이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기에 7시간을 추가했다면 0.9kcal 곱하기 7 형태로
지금 시간을 곱해주고, 그리고 얘네들 다 더한 값에 체중을 한 번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량과 소비량을 알게 된다면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 섭취량은 2631kcal죠. 소비량은 얘네들보다 작은 2298kcal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더 적기 때문에 체지방이 축적되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대사성 질환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신용어로 볼 때는 이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질환이다. 아, 당뇨병은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여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병이구나.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혈액에 지방이 많은 것. 그래서 혈액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고요. 지방간은 그 이름처럼 간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형태. 구루병은 뼈가 약해지는 질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 정도는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당뇨병 한번 보시면 1형 당뇨병은 몸에 충분한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형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이 인슐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지 못한 식습관 또는 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해답이 없고 그냥 관리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량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섭취량이 더 높은 것과 대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금 다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숙제는 63쪽까지 다 풀어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복습하시고 여기까지 푼 다음에 일요일에 보는 걸로 할게요.